네, 안녕하세요. 월가아재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기본편 두 번째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80일간의 투자 일주에서 공부했던 그 가치평가 공부들을 여러 날에 걸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5개 영상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금융상품 도구함 12편, 요 1에서 5편까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보니까 기본편 두 번째 시리즈는 거의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8, 9개월이 걸린 것 같은데, 세 번째 시리즈는 좀 더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편집하느라고 80일간의 투자 일주 영상은 그렇게 큰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1일 1영상 약속이니까 평일은 좀 휴재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키긴 켰는데, 그냥 뭐 개괄적으로 시황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이제 내리다가 오늘 반등을 살짝 했죠. 그래서 다시 채널선 하방에 와 있는데, 지금 하락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오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지금 요거 채널선 뚫고 제대로 된 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너무나 큰 이벤트라 가지고 그 전에 엄청나게 무슨 유의미한 추세가 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인플레이션 수치가 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온다면은 뭐 추세가 날 수도 있겠지만, 예지간해서는 시장은 어쨌든 FOMC에 눈이 다 가 있어서 그거를 좀 기다려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쭉 계속 하락을 한다면은 다음 주 FOMC 때는 단기적으로 좀 단타로 매수 찬스가 그날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말에 올린 이 7가지 이슈,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오히려 FOMC 때 이제 테이퍼링 관련 어떤 스케줄이나 그런 속도, 그런 부분을 연준이 조금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해소되는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오늘 뉴스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이제 엘에리언 이분께서 올린 어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련 이슈,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연준이 어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시로 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다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 그 다음 원자재 가격,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엘레리언 이분은 일시적이긴 일시적이지만 그 영향이 1, 2년을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나 어떤 기업들의 시그널에서 되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고, 공장 주문이랑 추락 간의 그런 갭이 있고, 운송 비용이 중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내는 운송 비용이 거의 7배에서 10배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상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운송 비용은 여기 발틱 브라인덱스라고, 요게 이제 어떤 그런 운송 비용의 그런 대표적인 지수인데, 요 BDI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때 한 500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뭐 4000으로 해가지고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계속 이제 일자리는 되게 많이 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본인들의 캐파시티보다는 낮게 운영이 되면서 계속 임금 상승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런 부분, 이제 노동력 일손 부족이 거의 2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뭐 연준 인사들이나 어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의 그런 뭐 항구가 셧다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에즈 운하 사건, 아니면은 뭐 목재 가격이 되게 치솟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 뭐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그런 근거들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런 팩터들이 공급망의 혼란이랑 겹쳐져 가지고 지금 1, 2년 혹은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엘에리언 이분은 예전부터 계속 이제 테이퍼링 일찍 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시던 분이라서 살짝 그 편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은 계속 여름부터 이제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 분이라서. 근데 어쨌든 요즘 살짝 보이는 성장 둔화랑 겹쳐가지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1970년대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저희 세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사실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해봤죠. 인플레이션 자체도 경험을 못 해봤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역사 공부를 하면 좀 재밌어요. 경제학에서도 고전 학파들이 있다가 대공황 때 케인즈 학파가 이제 대두가 되고 그 케인즈 학파들이 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을 때 그런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대두가 되고 그 뒤로 뭐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스토리도 알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그 두 주류 경제학들의 어떤 갑론을박을 좀 이해하면은 이런 컨텍스트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연준이 앞으로 취할 정책들 그 다음 경제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제안될 그런 정책들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을 뭐 주식시장이랑 너무 동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은 한 번은 훑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할 건 많은데 시간은 없고 몸은 한계고 하니까 차차 뭐 어쨌든 열심히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일 이런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요즘 같은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두 번째 뉴스는 리보 금리가 이제 거의 뭐 대체가 다 되고 있다. 그런 소식인데 예전에 아마 이제 리보 금리 조작 사건 이제 2012년이었나? 그 사건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리보 금리는 그런 은행들이 제출하는 그런 금리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도이치뱅크, 시티그룹, JP모건 그런 은행들이 좀 담합해가지고 리보 금리를 계속 조작을 좀 해왔다. 그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죠. 사실 금융계에서. 그래서 막 엄청 몇 조씩 다 벌금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SOFR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금리,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 금리예요. 시장에서 이제 결정되는 금리. 이건 이제 달러로 표기되는 그런 론이나 뭐 파생 상품들 그런 거 관련한 어떤 금리인데 이제 리보 스캔들 이후로 이제 2017년에 요걸 정했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거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품의 기준 금리를 소퍼로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늦다가 이제 뭐 거의 막판 다 와가지고 슬슬 바꾸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요거는 주식 관련이라기보다는 리보 금리가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모기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관여하던 금리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파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뭐 기준되는 어떤 벤치마크 금리가 바뀐다 그 이상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주식시장에는 연관이 없을 것 같고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딱히 편집하느라고 준비를 많이 못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달리기는 사실 이제 캠핑 가가지고 조금 산책이랑 달리기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는데 못 가는 바람에 좀 쉬었는데 내일 아침부터 다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한 주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